서준은 대한초등학교 복도에도 각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지나가는 아이들 각각의 비밀과 두려움에 맞춰 리듬에 맞춰 맥동하는 동맥과 같았습니다. 그날 교직원실로 걸어가던 중 그는 뭔가를 듣게 되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봐, 거지. 그 코트는 어디서 샀어요? 쓰레기통에. 원의 중앙에는 지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낡은 교복은 다른 아이들의 흠잡을 데 없는 블레이저와 대조를 이루었고, 그녀의 머리는 간신히 묶은 롤빵으로 되어 있어 피곤한 어머니나 어쩌면 그 소녀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준은 학교의 침묵이 어느 정도 일상의 공포를 아이들의 게임으로 위장하게 만드는지 이해하려는 듯 잠시 지켜봤다. 그만해요. 그가 말했다.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그룹은 흩어졌지만 캐스팅 없이는 악의와 반항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지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감사의 마음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9살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장면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마음속으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괴롭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가난했고 한국에서는 마치 열린 상처를 안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식당에 혼자 앉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급식을 먹고 다른 아이들은 서양 브랜드 간식을 자랑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늘 서 교수님은 그냥 애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교무실에 들어가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복도에서의 사건은 이미 확산된 상태였다. 학교는 규모가 작았으며 균형이 깨지기 쉬운 교란이 발생하면 즉시 발견되었습니다. 감독 부인, 기다리고 있었어. 서 교수님, 그녀가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시작했다. 우린 얘기 좀 해야 해요. 회의실은 추웠고 그곳에서는 에어컨이 유일하게 효율적인 것 같았습니다. 부인 박 씨는 마치 말 한마디가 망치이고 서준이 못인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어떤 학생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당신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 접근 방식이요. 서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이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민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상황을 오해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독님, 그건 감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어린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채찍처럼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방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중요한 학생들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서준은 손을 떨면서 방을 나갔다. 그는 권력과 영향력의 게임에서 자신이 일회용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음 학교 조회에서 괴롭힘, 방치, 위선 등 모든 것을 폭로할 연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이틀 뒤 그가 복도에서 지은을 옹호하는 영상이 온라인 포럼에 퍼지기 시작했다. 녹음한 사람은 서준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공격자 자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는 아이들을 향해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세상이 곧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무거웠다.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들의 눈빛이나 복도에 울려 퍼지는 속삭임이 아니라 어른들의 계산된 침묵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발견한 일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이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어두운 나무 테이블을 두드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의 돌처럼 굳은 표정을 한 두 남자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 교수님, 감독은 차갑고 거의 냉담한 어조로 시작했다. 우리는 복도 사건에 대해 영향력 있는 부모들로부터 여러 건의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학교 환경에 부적절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을 피하는 듯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부적당한. 굴욕을 당하는 아이를 변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방의 에어컨처럼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 활동의 많은 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학부모들을 불쾌하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서준은 목구멍까지 분노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삼켰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이 결과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감독이 해고 통지가 담긴 봉투를 그에게 밀었을 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감독은 화해하려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서준은 손에 쥔 봉투의 무게를 느끼며 방을 나갔다. 그가 복도를 건너자 아이들과 그부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다. 그는 낡은 배낭을 들고 대문 근처에서 지은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죄책감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잘못이었나?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서준은 자신의 높이까지 무릎을 꿇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에 대해 당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믿게 만들지 마세요. 지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준은 그 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그 후 몇 주가 흐릿했습니다. 서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하려고 나날을 보냈다. 해고는 단지 그의 경력에 타격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복도에서 일어난 사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유포됐다. 아이들 무리에 저항하고 지은을 옹호하는 그의 얼굴은 말없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게시물의 캡션은 감히 체제에 맞서는 교사, 학교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한 남자 등 다양했다. 이 이야기는 신중한 자선활동으로 유명한 백만장자 이민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국의 인기 포럼에서였습니다. 서울 유리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댓글을 읽고 있는 민호. 마치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야기의 어떤 것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민호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판단의 무게,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를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모든 것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감동을 받은 그는 팀원들에게 서준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어렵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이미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준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남아 있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밤, 서준이 소박한 나무 책상에서 채용 공고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서 교수님, 남자가 말했다. 제 이름은 이민호예요.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몸소. 서준은 머뭇거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을 지닌 남자의 목소리에 담긴 무엇인가가 그를 동의하게 만들었다. 그는 몰랐지만 그 전화 한 통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준은 자신이 별바다처럼 빛나는 도시를 비춰주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서울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맞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금융 잡지 표지에 등장했던 이민호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 교수님, 민호는 절제된 몸짓으로 와인잔을 옆으로 치우며 말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준은 사업가의 말투를 이해하려 고개를 기울였다. 영향.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민호는 눈에도 닿지 않는 미소를 살짝 지었다. 내가 말하는 영향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서준은 민호가 말을 이어가도록 묵묵부답했다. 저는 어렸을 때 외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부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투명인간이었어. 당신 같은 선생님이 내 앞을 가로막기 전까지는요. 그분은 나를 변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난함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건 그 사람 덕분이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말에는 잠재된 거의 만져질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앞으로 약간 몸을 기울였다. 영상을 보니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이번만은 당신이었습니다. 서 교수님,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준은 망설였다. 그 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나요? 민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를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지은이 같은 아이들이 낮은 대우를 받을 염려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곳. 제가 수년 동안 염두에 두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당신의 이야기가 제가 시작하도록 마지막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서준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믿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 배신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부분은 그게 진짜인지 의문이 들었다. 왜 나야? 그는 마침내 물었다. 민호는 이번에는 진심으로 웃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2주 후 서준은 카메라와 언론인 그리고 한국 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청중들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강당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행사에 대해 나를 믿으세요 라고만 모호했다. 무대에서는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존재는 자석처럼 느껴졌고 방 안의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용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민호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남자.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서준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서준은 무대에 오르는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이전에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다. 민호는 그에게 마이크를 건네줬고 서준은 시작하기 전 심호흡을 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옳은 것을 옹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당연한 일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민호는 봉투를 들고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준 교수가 계속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이 전액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에스콜러 에스퍼랭커의 이사로 그를 공식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평한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는 지은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졌고 서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몇 주 동안 어둠이 깔린 후에 그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맨 앞줄에 앉아있는 지은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자신의 행동이 성과를 거뒀음을 느꼈다. 에스콜러 에스퍼랭커에서의 첫날은 혼란스러웠지만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서준이 지금까지 본 다른 학교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벽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장식되었고 각 방의 이름은 공감, 용기, 정직이라는 가치를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값비싼 유니폼도 없었고 지위에 따른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평등했습니다. 지은이는 가장 먼저 등록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점점 더 자주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준은 자신을 동등하게 대하는 아이들과 처음으로 자신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감과 희망이 혼합된 것 같았습니다. 서 교수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말했다. 그가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 교실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서준은 목에 걸린 멍울을 삼켰다. 그는 지은이가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모든 아이들은 가난, 거절, 두려움 등의 짐을 가지고 왔고 그는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즉, 그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비판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너무 이상주의적이거나 교육 시스템의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팀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학교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몇 년 후, 서준은 사무실에 앉아 학생 성적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성장했습니다. 이민호의 자금 지원으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기관 네트워크로 성장하여 다양한 배경의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몰아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이제 18세 소녀가 된 지은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국내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타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교수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은.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서준은 봉투를 열어보니 입학허가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명문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도 저처럼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준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이클의 종료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힘을 찾았고 그도 그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가 방을 떠났을 때 그는 창밖으로 학교 운동장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달리고 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대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즉 학생을 옹호하겠다는 단순한 결정과 그것이 어떻게 훨씬 더 큰 일로 이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준은 자신의 유산이 자신이 세운 학교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진 삶과 형성에 도움을 준 미래에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